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 EMCOR 그룹, 티커 심볼로는 EM이죠. 이 EME의 S&P 500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S&P 다우존스 인디시스 여기서 2025년 9월 5일, 그러니까 금요일장 마감 후에 EME 편입을 발표했죠. 실제 효력은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뒤인 9월 22일 월요일 장 개시 전부터 발생하고요. 이게 곧 분기별로 하는 정기 리밸런싱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편입은 사실 EMCOR이 여러 가지 조건들,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라든지 유동성, 또 수익성 같은 S&P 위원회가 요구하는 꽤 까다로운 기준들을 충족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좀 견고한 재무 상태나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펀드들이 따라 사야 하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그 흔히 말하는 인덱스 효과라는 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건지 이건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편입 발표 후에 잠깐 반짝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게다가 EMCOR 이 기업 자체가 가진 그 변동성, 이것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저희가 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EMCOR이 과거 시장 위기 때 보면요.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편입 관련된 세부 사항들 좀 짚어보고 EMCOR이라는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은 어떤지, 그리고 물론 관련된 잠재적인 기회와 함께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일정부터 다시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죠. 발표는 9월 5일 금요일 장 마감 후였고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건 9월 20일 월요일 거래 시작 전, 그러니까 딱 그 사이, 발표일부터 효력 발생 직전까지의 약 2주 정도 되는 기간, 이 기간이 소위 말하는 인덱스 효과가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보통 그렇게들 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S&P 위원회 자체가 MA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S&P는 그냥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직접 투자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가끔 S&P가 편입했으니 S&P가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실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은, 그러니까 그 매수세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의 정말 수많은 패시브 펀드들, 뭐 예를 들면 뭐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 펀드들은 지수 구성 종목이 바뀌면 자기들 포트폴리오를 그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EME가 새로 들어왔으니 이 펀드들은 좋든 싫든 EME 주식을 일정 비율만큼 사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S&P 500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총 자산 규모가 대략 한 1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EME의 시가총액이 2025년 8월 29일 기준으로 약 277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S&P 500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쓰잖아요. 전체 지수의 시가총액을 대략 50조 달러로 가정했을 때 EME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산해보면 약 0.0555% 정도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예상되는 강제적인 자금 유입액을 계산하면 16조 달러 곱하기 0.0555%, 이게 대략 88억 8천만 달러 정도 나옵니다. 거의 90억 달러에 육박하는 돈이죠. 이 엄청난 규모의 말 그대로 기계적인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88억 달러, 뭐 거의 89억 달러 가까운 돈인데 그 숫자 자체는 정말 인상적이죠? 엄청난 금액이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강제적인 유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펀더멘털 가치 평가나 미래 전망에 기반해서 이 회사 좋다 하고 자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그 기계적인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돈이에요. 이건 결국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일으킬 뿐이지 이 회사의 장기적인 본질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편입 발표 직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한 2.1%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그런 기대감이 미리 좀 반영된 아주 초기 반응 정도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인덱스 효과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인덱스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S&P 500에 새로 편입되는 기업들은 보통 그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그 전 10거래일 동안 평균적으로 약 7% 정도의 초과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7%면 꽤 높은데요. 네, 그렇죠. 꽤 유의미한 수치인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보면 그 패시브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대략 한 45일,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이내에 주가는 다시 편입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움직임에 가깝다는 거죠. 같은 곳에서 분석한 걸 보면 팬데믹 이후로 이 인덱스 효과가 다시 좀 살아나고 심지어 그 영향력이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다. 뭐 이런 흥미로운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고 하던데요. 첫 번째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 참여가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렇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수 편입 같은 뉴스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인 성격의 매수 활동이 과거보다 훨씬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S&P 위원회의 편입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는 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100%딱 정해진 주칙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도 중요하죠. 어떤 회사가 들어갈지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헤지펀드 같은 데서 발표 전에 미리 정보를 얻어서 주식을 사모으는 소위 프론트러닝 전략을 쓰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공식 발표가 난 이후에 매수세가 더 집중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급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그 부활이라든지 확대라는 표현이 저는 오히려 더 큰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수세가 커졌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비이성적인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도거든요. 이런 과열은 언제든 급격한 가격 변동이나 하락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가 확 바뀌면 순식간이잖아요. 그리고 S&P 위원회의 주관성이라는 것도 물론 프론트러닝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서 투자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본질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현대 시장의 여러 특성들, 예를 들어 말씀하신 개인 투자자 증가나 정보 확산 속도 같은 것들이 그 변동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기업 가치 평가와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과 장기 투자 관점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일시적인 효과에 대한 경계심은 늦추면 안 되겠군요. 단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고요.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EMCOI 그룹이라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어떤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EMCOI 그룹,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요. 주로 기계 및 전기 건설, MEP, 그리고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또 건물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업계 선두주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용 건물이나 정부 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인프라 시스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 설비, 기계 설비, 조명, 또 공조 시스템, HVAC 같은 것들. 이런 시스템들을 계획하고 설치하고 또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B2B 사업이 중심이겠죠. 특히 이 회사의 사업이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여러 거시경제 트렌드와 아주 잘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건설 확장이라든지 사회 전반의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 추세, 노후 인프라 교체나 신규 투자 확대, 그리고 제조업의 자국 회귀, 즉 리쇼어링 같은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다 EMCOI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모델이 실제 성과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재무 성과를 보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요. 분기 매출이 43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건 사상 최고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희석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역시 6.72달러로 이것도 사상 최고치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28.0%나 증가했습니다. 성장세가 대단하죠. 와, 매출이랑 이익 증가율이 상당하네요. 둘 다 사상 최고치고요. 네, 그렇죠.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행 계약 잔액, RPO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발생할 매출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 지표 같은 거거든요. 이 RPO가 2분기 말 기준으로 119억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도 사상 최고치인데 더 놀라운 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에요. 무려 32.4%나 증가했습니다. 32.4%요? 엄청 많네요. 앞으로 먹거리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향후 매출의 안정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진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정확히는 비논갭 기준 희석 EPS 가이던스를요. 기존에 제시했던 22.65달러에서 24.00달러 사이에서 24.50달러에서 25.75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것도 결국 회사의 현재 수익성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경영진이 얼마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EMM의 S&P 500 편입 결정이 단순히 시장의 기대감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검증된 재무적인 모멘텀, 강력한 펀더멘털에 기반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나 수주 잔고, 가이던스 상향 같은 부분들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특히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부채 대비 자본 비율, 데프트 투 에쿼티 레이시오가 0.0이라는 점. 이건 정말 인상적이긴 해요.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현금 흐름도 좋고 자본 구조가 탄탄하다는 의미니까 이건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변동성 얘기를 했었죠. 과거 위기 상황에서 이 주식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EMCO라는 역사적으로 시장 전체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이건 그냥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시장이 급락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죠. 그때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3.9%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EMCOR 주가는 무려 마이너스 46.1%나 하락했어요. 하락폭이 훨씬 컸죠. 그리고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도 보면요. S&P 500은 저점 찍고 다시 고점 회복하는 데 148일이 걸렸는데 EMCOR는 267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오래 걸린 거죠. 와, 하락폭도 더 크고 회복도 더 느렸군요. 네, 근데 이게 팬데믹 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는 정말 심각했죠.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6.8% 하락했습니다. 반토막 이상 난 거죠. 근데 EMCOR은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마이너스 70.6%나 폭락했습니다. 70%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네요. 그렇죠. 회복 기간도 마찬가지였어요. S&P 500은 1480일, 그러니까 약 4년 정도 걸려서 정고점을 회복했는데 EME는 1547일, S&P 500보다도 거의 2달 정도 더 걸렸습니다. 그 외에도 2018년 말 조종기 때도 보면 S&P 500은 마이너스 19.8% 하락했는데 EME는 마이너스 31.6% 하락했고요. 2022년 인플레이션 충격 때도 S&P 500 마이너스 25.4% 대비 EME는 마이너스 27.2%로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물론 2022년은 차이가 좀 덜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패턴을 보면 시장 하락 국면에서 EME의 하락폭이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EMCOR가 시장 베타가 매우 높은 주식이라는 겁니다. 베타가 높다는 건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나빠질 때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재 펀더멘털이 좋고 부채도 없고 수주 잔고가 빵빵하다고 해도 이 주식 자체에 내재된 이런 높은 변동성은 투자를 할 때 특히나 지금처럼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노리는 거래를 고려할 때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언제든 급격한 주가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펀더멘털이 좋다는 것과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 확실히 인식해야겠습니다. 특히 시장 하락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요. 그럼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즉 현재 주가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퀀타 서비스, 티커 PWR이죠. 그리고 존슨 컨트롤스, 티커 JCI. 이런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EME의 주가 수익률, P 비율을 보면 25.79배 정도 됩니다. 이게 PWR의 37.55배나 JCI의 29.76배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주가 매출액 비율, PS 비율도 보면 EME가 1.83배인데 이것도 역시 경쟁사들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네, P나 PS만 보면 좀 괜찮은데?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지표를 또 봐야 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 비율을 보면요. EME가 9.17배예요. 이게 경쟁사인 PWR 5.21배나 JCI 4.03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2배 이상 높죠. 아, 키비는 또 확 높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PB가 이렇게 높다는 건 시장이 EME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훨씬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EME의 강력한 수익성이나 효율적인 자산 운용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나 PS만 보고 싸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PB 관점에서는 이미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수준이니까요. 밸류에이션은 항상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밸류에이션 매적도가 지표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EME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종합해 봤는데요. 전반적인 의견은 상당히 긍정적인 편입니다. 컨센서스를 보면 매수 또는 강력 매수 의견이 우세하고요. 잭스랭크 같은 데서도 2등급, 즉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목표 주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해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에서는 컨센서스 목표 주가를 378.78달러로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죠. 네, 378달러요? 지금 주가가 600달러가 넘는데 이상한데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컨센서스 목표 주가를 606.40달러로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현재 주가랑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개별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훨씬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목표 주가 차이가 크게 날까요?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낮은 목표 주가, 예를 들어 378.78달러 같은 경우는 아마도 EME 코어의 가장 최근 실적, 그러니까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랑 그에 따른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좀 오래된 분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업데이트가 안 된 정보일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최근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목표 주가가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DA 데비드슨이라는 곳에서는 8월 1일에 목표 주가를 무려 725달러로 제시했어요. UBS도 7월 25일에 71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스티플은 7월 11일에 597달러, 베열드는 6월 27일에 560달러, UBS는 그 이전인 6월 13일에도 570달러를 제시하면서 다 매수 추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리포트들은 아마도 최신 실적 호조와 상향된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같은 것들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최근 리포트들이 더 의미 있는 정보라고 봐야겠네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EME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런 최신 업데이트된 목표 주가들을 좀 더 신뢰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또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 그냥 목표가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언제 발행된 리포트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그런 목표가를 제시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발행 시점과 근거 확인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의 의견인데요. 골드만삭스는 7월 8일에 EME에 대해서 강력 매도, 스트롱 셀,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로 435달러를 제시했어요. 아, 골드만삭스는 정반대 의견이군요. 강력 매도의 목표가도 훨씬 낮고요. 네, 이렇게 월가 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이게 또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 좋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메이저 IB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강력한 매도 의견을 냈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 매도 의견을 냈는지 그 리포트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EME 투자 결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컨센서스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거니까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분석한 내용들, 그러니까 편입 일정, 인덱스 효과, EME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그리고 애널리스트 의견까지 종합해서 실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저희의 투자 추천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냥 논의해보는 차원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선 EME의 S&P 500 편입이라는 이벤트는 명확하게 시간 제한이 있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래 구간은 역시 편입 발표일인 9월 5일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9월 19일 금요일 장 마감까지 이 약 2주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 안에 포지션을 잡고 또 효력 발생일 전에 정리를 함으로써 편입 효력 발생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가격 하락 위험, 아까 말씀하신 그 인덱스 효과 소멸 가능성이죠. 그 위험을 좀 회피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전략에 분명한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말 여러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덱스 효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일시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패시브 펀드들의 기계적인 매수가 끝나고 나면 주가는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특정 이벤트에 대한 투기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버블을 만들 수 있고 만약 시장 심리가 갑자기 바뀌거나 다른 악재가 터지면 급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것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미의 주식 자체가 가진 높은 베타값, 즉 시장 침체기에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했던 과거 전력이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주식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위험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관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단계 거래 전략을 고려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수치적인 프레임워크를 예시로 제시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예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매수 가격대를 설정하는 거죠. 편입 발표 후에 주가가 이미 좀 올랐으니까 약간의 조정을 받을 때 진입한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한 $610 정도? 이 가격은 최근 주가 움직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런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익 실현 매도 가격, 역사적으로 인덱스 효과가 평균 3에서 7%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고 하고 또 최근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욕심내지 않고 한 5% 정도 수준의 상승을 목표로 잡는 것이 좀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만약 $610에 매수했다면 5% 이익은 대략 $640.05 근방이 되는데 이게 마침 최근 기록했던 고가 640.57달러와도 비슷하니까 예를 들어 640.01달러를 목표가로 설정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손절매 가격입니다. EME의 높은 변동성과 단기적인 가격 반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본 보호를 위한 손절매 설정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 가격인 $610 대비해서 약 5% 정도 손실을 허용하는 수준, 그러니까 $580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는 거죠. 이 정도면 일상적인 변동성 때문에 불필요하게 손절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면서도 만약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락할 경우 더 큰 손실을 막아주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구체적인 진입 가격, 목표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까지 설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갖는 것은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들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절대로 따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 상황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단기적인 이벤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런 거래를 시도한다면 방금 예시로 드신 그 손절매 가격 설정처럼 정말 엄격한 위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손절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가치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혼동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는 분명히 구분해서 접근해야겠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편입 이벤트가 끝난 이후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이벤트 자체는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EMCOR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인증 마크 같은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궁극적으로 주식의 장기적인 가치는 지수 편입 여부보다는 그 회사가 가진 내재적인 펀더멘털에 달려 있겠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앞서 저희가 분석했듯이 EMCOR은 데이터 센터, 전기화, 인프라 투자, 리쇼어링 같은 중요한 거시적인 흐름에 잘 부합하는 견고한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그 미희행 계약 잔액 RPO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죠. 따라서 지수 편입이라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거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EMCOR은 그 자체의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구성 요소로서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펀더멘털 자체가 견고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사업 모델도 좋고 실적도 좋고 수주 잔고도 빵빵하고 부채도 거의 없고요. 장점들이 분명히 많죠. 하지만 투자자로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EMCOR의 높은 베타 값입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지거나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다른 주식들보다 훨씬 더 큰 폭의 등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이런 변동성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펀더멘털만 보고 덜컥 투자하기에는 변동성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그 변동성 특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EMCOR 그룹, EME의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심층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편입 일정과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소위 인덱스 효과라고 불리는 것의 메커니즘, 특히 약 88억 8천만 달러, 거의 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패시브 펀드의 강제적인 자금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EMCOR이라는 기업 자체의 견고한 사업 모델, 또 최근 보여준 뛰어난 재무 성과와 상향 조정된 실적 가이던스 등 긍정적인 펀더멘털 측면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그 인덱스 효과가 가진 본질적인 일시적인 특성, 그리고 최근 개인 투자자 유입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변동성이 증폭되거나 투기적인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과거 여러 차례 시장 위기 상황에서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던 EMCAR의 높은 베타 특성, 즉 내재된 높은 변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PE나 PS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PB는 상당히 높다는 점,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목표 주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편입 이벤트를 활용한 거래 전략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정말 엄격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수 편입이라는 이벤트보다는 회사의 본질적인 펀더멘털 가치와 성장성에 주목해야 하지만 동시에 높은 변동성이라는 특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결국 EMCAR의 S&P 500 편입은
단기적인 기회와 장기적인 잠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어쩌면 그 이상의 위험 요소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벤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하고 논의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당신께서 이 이슈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탐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나 권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오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또한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I 기술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상의 차이나 혹시 모를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하시면서 정보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 워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